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스럽게 예측을 하더라도 네. 중간에 다른 돌발 변수가 생기면 전쟁이 터진다든지 그러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망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맞습니다. 제가요, IMF 때 어느 모 공중파에 나가서 아침마당인지 뭐 저녁마당인지 주부님들하고 무슨 이 프로를 생방송으로 했어요. 네. 굉장히 시청률 높은 프로였는데 어느 주부님이 그러지 말고 이 주식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다 아니다로만 얘기를 해달래요. 뭐 얼마든지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주식은 사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파는 시점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그 변하는 상황에 맞춰야 되는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저하고 같이 살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제가 잡혀간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저하고 살면 되십니다. 이렇게. 네, 저하고 살면 그것이 방법입니다. 아유, 근데 그건 전 너무나 진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 예. 그게 그 당시에는 윤리 기준에 저하고 살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상황 변화를 설명드릴 수 있다 이 얘기였는데 잡혀가니까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럴 수도 대략 있다. 몇 년도입니까? 대략? 그게 IMF 때니까요. 1997년, 8년 요럴 97, 때예요. 8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끝내고 바로 막 들어와서 국제부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한국의 이런 사정을 좀 망각하고, 뭐 미국 스탠다드에 좀 많이 익숙해졌던 모양이에요. 그거 말이에요. 저하고 같이 살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약간 농담스럽게 예. 말씀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 제 처한테도 전망하지 않습니다. 네. 뭐 주식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속으로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금리에 대해서도 그런 걸 특히 김광석 교수님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려니까 좀 어렵고 또 나중에 잘못되면 또 틀리면 굉장히 아닙니다. 창피하잖아요. 아닙니다.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면 좋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금리 지표라는 것이 이제 그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경제 지표가 말해줍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분요 조지 타운 대학 나온 변호사예요. 경제 현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인데 돈 벌겠다고 월가로 진출을 하신 거예요. 원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법학 공부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 월가에 가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냐면 금리 예측한 이런 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게 뭘 했냐면 송사가 벌어지면 투자자들이 뭐 문제 있다 해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 기업 방어하는 그 소송 변호사를 한 거예요. 뭐 그랬다고 해서 경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시경제의 기초는 안 돼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미국 연준 사상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는 유일한 지금 이 연준 100년의 역사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게 됐느냐? 이분 참 정말 처세의 달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바마 대통령 때 연준 위원들을 뽑는데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연준이 7명이거든요. 네. 그 국회에 인준을 거쳐야 되는데 워낙 민주당 색깔 일변도다. 이러니까 7명 중에 1명은 공화당으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제롬 파월이 공화당 당원이었어요. 네. 본인도 공화당이라고 본인 이력서에도 리퍼블리칸, 미국 사람들은 그걸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적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발탁이 된 거예요. 공화당 사람이긴 하고 월가에도 뛰었는데 뭐 경제는 그렇게 정통파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그 다수설을 좀 따라가요. 그렇게 추천한 사람이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라니까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바로 FOMC 의장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제롬 파월이 그 위원으로 있을 때 제닛 옐런이 하면 박수치고 이랬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출세를 하려니까요. 정권이 딱 바뀌었네요. 정권이 바뀌면서 제닛 옐런은 연임을 해야 되는데, 당연 연임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볼 때는 무섭거든요.
저 사람 보통 아니야. 특히 트럼프는 힐러리한테도 당한 적이 있고 여자 컴플렉스도 있고 이래요. 여자는 하면 안 돼. 뭐 이런 아주 그 좀 강력한 극우 보수주의자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제닉 옐런 너 안 돼. 안 되고 뽑으려니까 그 당시 연준 의원들 다 민주당인데 공화당이 하나 있네.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된 거예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당히 정치적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나쁜 식의 의미, 자기 소신도 다 버린 이런 나쁜 놈들을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정치적이라는 것은 타협을 잘한다는 뜻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연준 의장은 타협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지표보고. 네. 그렇게 유명한 누구죠? 유명한 70년대에 금리를 한꺼번에 4%나 올린 양반 있지 않습니까? 네. 폴 볼커요? 폴 볼커. 네. 폴 볼커 정도가 돼야. 네. 폴 볼커는요, 토요일에 학살. 저는 그때 현장에 있을 때 너무 생생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FOMC 소집했어요. 네. 우리 FOMC는 1년에 8번 하고, 목요일 날 아침 한국 시를 한다. 이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집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 날 소집해가지고 하루에 금리를 4.5%포인트 올렸습니다. 하루에. 네. 그래가지고 21%까지 올렸어요. 네. 지금 5.5% 이 금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폴 볼커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롬 파월은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가 인정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타협을 잘한다. 그렇다면 바이든이 왔을 때도 타협을 잘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냐 인하 시점이 언제냐는 것은 자 경제 지표적인 측면을 우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 제롬 파월이 얼마만큼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현재 지표만 놓고 보면요. 4분기 성장률이 3.3%로 나왔습니다. 물가 3.2%입니다. 이론적만 놓고 보면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금리 인하는 물가가 좀 떨어져서 문제야. 기준금리에 가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에 가면 목표한 대로 왔으니까 이제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물가가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아. 또는 목표 물가 말씀하신 거죠? 예, 우리 집 목표 물가가 예. 연준의 목표 물가가 2%. 기준금리라고 바꿔 말씀하신 예, 맞습니다. 예.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한 목표 물가가 그렇죠. 2%대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거 지금 3.2입니다. CPI가. 근데 이게 2%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 초반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2% 초반까지 갈 때는 물가 하나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릴 요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만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용이 좀 안 돼야 돼요. 제일 중요가 고용인데 고용 지표가 아직도 지금 들쑥날쑥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고용 지표가 나온다면 3월 달 금리 인하 이론적으로는 어렵다. 아니, 실업률도 4.8%를 찍었다가 다시 4.7로 또 떨어졌거든요. 3.8. 아, 3점. 예, 네. 3.8. 3.8에서 3.7로. 그러니까요. 실업률이요. 4.0이 이상적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4.0 아래 되면 무조건 고용이 과열인 거예요. 근데 3.7이나 8이나 가지고도 시중에서 많이 반응을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4.0 안 되면 여전히 과열이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수를 쓸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이제 네. 바로 정치적인 변수를 봐야 돼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네.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해? 네. 그러면 자본가들이 이거 뭐야? 또 경제가 바이든은 지금 고민이 두 개가 있어요. 물가도 잡아줘야 돼요. 네. 잡아줘야 돼요. 자기가 경제도 살렸다. 문자 그대로 두 마리를 다 잡았다. 네. 하는 골디락스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거를 하면 대통령 무조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의 많은 수가 바이든에게 실망하는 경제 정책에도 물가 못 잡은 대통령이다.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PC 지수가 어떻고 그거 일반 국민들 잘 몰라요. 물가가 여전히 높아요. 밖에 가서 물가 수불러니까. 그런데 하나 잡힌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거잖아요. 걔들은 가스라고 말하는. 네. 가스 넣자. 난 가스 넣자 해서 가스인 줄 알았어요. 미국 생활할 때.
그 가솔린을 가스라고 그래요. 예. 가솔린 앞에 GAS를. 예.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네. 미국은 좀 더 싸요, 국제유가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잡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거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물가는 이제 2%대로 들어설 겁니다. 한 3월 달이나 4월 달쯤 되면. 근데 그것만 가지고 금리 인하하려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고용 지표에서 특히 시간당 임금이 좀 떨어져요. 고용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당 임금비가 줄어들면 그 경제학자들이 실업률 자체는 단기간에 4% 초과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시간당 임금비가 올라가면, 이거는, 임금비가 이제 떨어지면, 이거 금리를 좀 내려야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 중에서는 시간당 임금비를 제일 지금, 그게 한 달에 한 번 발표돼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론적으로 6월 달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네. 7월 달, 이제 FOMC 7월로 잡혀 있더라고, 9월. 그러니까 3분기가, 이론적으로 보면 3분기가 금리 인하 시점이다. 그것도 찔끔할 것이다. 네. 그리고 간을 한번 보고, 그래가지고 또 물가가 오른 조짐이 있으면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고, 네. 많이 하면 지금 연준 점도표에서 나온 대로 7월 달에 하는 금리 인하까지 포함해서 연간 3번 정도 할 것이다. 네. 그러면 5.5%의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는 4.75%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게 현재까지 나타난 거시경제 지표로만 놓고 본 금리 전망이에요. 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요. 사실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고 트럼프는 급부상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경제는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선거 앞두고 3개월이에요. 선거 이전에 1년 전에 고통은 우리 경제 심리학에 보면 다 잊어먹어요. 몸이 아픈 거 이런 것은 암이 걸렸다 이런 것은 한 번 걸리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경제가 나빴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 어째서 기억에 잘 없는 거예요, 벌써. 재택해야 돼. 왜 재택을 해야 돼? 왜냐하면 경제는 살았다, 울었다 하는 건데 선거하기 전에 표 찍으러 가는데 지금 예비 선거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네. 이번에 뉴햄프셔라는 특파원 할 때 맨날 갔던 거 뉴햄프셔 준데 이번에 거기서 트럼프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승리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사실 거기 민주당도 같이 했어요. 그것도 국내 언론이 잘 보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 정당 시스템을 좀 몰라서 생기는 그런 건데요. 미국의 정당은 당 총재가 없어요. 지역에서 다 국회의원도 다 뽑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선거의 최초 선거를 뉴햄프셔에서 해요. 공화당하고 같은 날. 네. 같은 날 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면요. 이 코커스하고 프라이머리가 다른 것은 자기 당 소속이 안 한 사람도 와서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은 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두 군데를 가기가 어려워요. 투표장이 굉장히 멀어요.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같은 날 해야 그러니까 이중 투표가 안 나오는 것이요. 그런데 이번에도 UNFC에서 하자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서 트럼프하고 차이가 날 것이다. 트럼프가 너무 묵도다 보인다 해서 전국위원회라고 해서 중앙당은 없는데 못하겠다 했어요. 못하겠다고 해서 아직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 뉴햄프셔 주지사가 무슨 소리야? 우리 전통이야, 우리 해. 그러니까 아무도 등록을 안 한 거예요. 한 명만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어떻게 했냐면 누구를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맨종이를 나눠주고 민주당 후보, 예상되는 후보 중에서 누가 당선되면 좋겠냐 이런 투표를 한 거예요. 네. 바이든이 압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이든도 민주당 예비선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정치적인 동인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경제가 조금 좋은 측면이 있으면 고용도 좋네? 그러면 굳이 3월 달에 할 필요 없다. 왜 제가 선거 전 3개월이냐면요.
선거 전에 경기가 회복되면 사람들은 최근 3년간 모든 게 다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특히 경제 심리는 의학적 심리나 전쟁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어렵게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더 잘 된 거야. 거기다가 또 하나요. 자, 경제 지표를 어떻게 구합니까? 전분기 대비나 전년 동기 대비하지 않습니까? 네. 성장률 같은 걸 전분기 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2분기 정도의 성장률,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숫자가 네. 정확하게 그 7월 말에 나옵니다. 네.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2분기 성장률. 나올 때. 2분기 성장률 나올 때가. 그럼 네. 실제로 2분기 경제 지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요.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계산 타임라인을 다 갖고 있어요. 예. 우리 총선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네. 제가 적어도 워싱턴 특파원이나 지사장 할 때 만나본 사람들은 이런 거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2분기에 성장률 높여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1분기 말에 금리 인하를 해놓으면 2분기에 성장률이 팍 올라갈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요. 예. 제가 잠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그것도 재밌네요. 그러면 자 6월까지의 2분기 성장률을 4, 5, 6. 예, 그죠. 4, 5, 6월을 2분기 성장률을 7월 말에 발표하잖아요. 7월 말 8월 7월 말 8월 초. 그 더 재밌는 것은 7, 8, 9월 3분기 성장률을 10월 말에 발표해요. 그죠? 아니 7, 8, 9월 예. 3분기 예. 경제 성장률을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만약에 이게 전분기 대비 성장률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왕 더 좋은 성장률이 필요로 한다면 예. 그러면 저는 2분기보다는 3분기 성장률이 좋게 나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그 둘 다 굉장히 좋은 둘 지식이에요. 다 좋지만 그렇다면 네. 그럼 10월 달에 발표될 3분기 성장률을 좋게 만들려면 네. 그럼 2분기까지는 안 좋아야 돼요, 경제가. 아니 근데요. 오히려. 그게 제가 왜 선거 전 3개월을 말씀드리냐면 네. 사람이 그 체감하는 경제가 있고 네. 지표 보고 뭐 그렇구나라고 뒤늦게 아는 게 다른데요. 2분기 성장률이 8월 말 정 8월 초에 정도에 좋은 거로 나타나면 이제 심리적으로 바이든이 들어와서 경제 잘했네. 네. 이게 다른 산업 지표가 그걸 보고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네.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연착륙이 되네. 바이든이 요구하는 가장 듣고 싶은 게 소프트 랜딩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골디락스네. 그럼 주식도 그때가 픽업이 돼야 돼요. 기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네. 하고 소비 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네. 2분기부터 3분기까지가 사실상 그런데 2분기부터는 좀 두각이 나타나야지. 네. 2분기 초에 경제가 개판이었는데 2분기 경제가 개판인데 선거 앞두고 10일만 좋아졌어?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2분기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정치적으로는 3월 달 금리 인상을 하고 싶을 거예요.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그렇습니다. 해석이네요. 정치입니다. 네. 경제는 정치예요. 예, 정치공학적인. 네. 정치고요. 우리가 기대 인플레라는 것도 인플레가 심리잖아요.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면 물건을 더 산다고요. 네. 그럼 물가가 더 올라가요. 근데 물가가 떨어질 것이야 생각하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물가가 떨어집니다. 네. 그것을 조정하는 게 경제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닛 옐런은 굉장히 수가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옐런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지금 경제가 GDP가 그렇게 낮은 시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2분기 할 필요가 3월 달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6월 달쯤 하면 적정하다고요. 그럼 바로 3월 달에 했다가 물가가 올라버리면 7월 달이나 8월 달쯤에 물가가 올랐다. 쇼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지표 중에요. 성장률 지표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나와요. 굉장히 더딘 거예요. 네. 통계 잡는데도. 그런데 많은 지표들, 고용 지표는 주간 단위로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나오는 지표는 거의 9월 말부터 좋아지는 것이 좋고 분기별로 나오는 것은 2분기부터 좋아지는 게 좋고 네. 그런 시리얼을 저는
바이든 행정부는 다 짜고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좋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어느덧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게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마지막 코멘트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1시간여 동안 박사님께서 주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종합을 제가 해 본다면, 자, 일단은 물가라는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너무 고물가 때문에 싫다 하는 미국 국민의 마음도 어느 정도 잡는 거고요. 예. 물가도 잡는 거고. 또 어쨌든 선거 전까지는 경기 침체 전혀 없이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경기도 잡는 거가 되고요. 예. 또 더군다나 한 6, 7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본다면 또 이제 금리 인하까지 해준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러니까 연준이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다라고 정치 독립적이지 못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라고 한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1시간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끝으로 짧게 어쨌든 이 유튜브에 처음 출연하신 공중파에서만 활동하시다가 유튜브라는 곳에 이제 화장도 없이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 이 경익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신 소감 한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공중파는 뭐 영향력도 세겠지만은 그 좀 말도 함부로 못하고 뭐 윤리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시간도 제한이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구성에 따라서 플롯에 따라서 해야 되는 내용에도 어떤 시간당 할당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스튜디오가 앞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서 그런지 마치 스튜디오는 빈 의자들에 우리 김광석 TV에 들어와 계시는 이 팬들이 쭉 앉아 계신 것 같고 앞에 큰 이 화면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좀 어떤 소비자들과 대화한다 이런 느낌. 특히 김광석 교수님께서 제 얘기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탁탁 집어주셨기 때문에 뭐 그 대목에 대해서는 대학원 강의하는 거 못지않게 뭐 저도 더 한 번 논리를 정비해 볼 수 있었고 시간이 된다면 사실 저는 대학원 강의 3시간씩 연속으로 하거든요. 질의응답식으로 하기 때문에 과제 정해놓고 오늘 어떻게 한다 해놓고 제가 기조 연설도 안 합니다. 그냥 각자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고 그러면 서로가 미리 공부를 많이 해와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뭐 이 김광석 그 TV가 혹시라도 뭐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와야죠. 그래서 같이 대화하는 식으로 또 저 댓글도 보면서 뭐 이건 당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일단은 미국 한 덩어리, 중국 한 덩어리, 그리고 홍콩 대만 한 덩어리 해서 1시간을 대화 나눌랬는데 미국 한 덩어리도 반밖에 안 끝났습니다, 사실. 그만큼 정말 인사이트가 충분하시고 워낙 넘쳐나셔서 그 짧은 2개의 질문만 가지고 지금 1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우리 독자분들께 경제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운용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사실 그 경제 그 패널로서 방송한 지가 오래 안 돼요. 그냥 기자로서 기사 쓰고 또 대학에서 강의한 것이 훨씬 더 오래됩니다. 그래서 제가 패널로서 이제 방송국에서 나와서 쭉 보다 보면 제가 거기서 가장 감명 깊게 느끼는 경제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광석 이 교수님이거든요. 제가 앞에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 현상을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척박하게 잘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그 말이 딱 맞는구나. 그런 분을 제가 이 바깥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광석 TV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참 잘 선택했다. 이렇게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앞날에도 큰 발전이 있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국말로 꿍시 빠차이 하십시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라는 뜻인 것 같고요. 정말 감사하고 제가 많이 배웠고 아이고, 우리 독자들도 정말 많은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여기서 오늘은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